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자입니다. 매일같이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세상엔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물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던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조차 당신 체면치레 하시느라 했던 말이었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시부모님이 마인드가 멋져서 결혼을 결심한 제가 멍청이지요. 남편과 저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은 못 마시는 편입니다. 제 친구들도 그걸 알아서 저랑 만날 때는 보통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는 식으로 일정을 짜지요. 하지만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그날은 피할 수 없는 술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2년 동안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기에 제 마음이 다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4명이 모처럼 기분 좀 내보자며 와인바에 가기로 했네요. 약속 당일 평소보다 수업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잠깐 서점이라도 들릴까 하다가 퇴근 시간대라 차가 막힐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어디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인 와인바로 향했네요. 하지만 예상보다 차가 막히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제가 1등으로 도착했더라고요. 먼저 바에 들어가 핸드폰을 하면서 친구들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누군가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꽤나 불편해지더군요. 결국 나가서 기다리는 게 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모두 모인 이후로는 그 남자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를 포함한 모두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취한 상태로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슬슬 짐을 챙기면서 자리를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그 남자가 성큼성큼 저희 테이블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쑥 자기 핸드폰을 내밀며 제 번호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취해서 그런 건지 그냥 줘버리라며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고 정신없는 통에 저도 충동적으로 약간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 번호를 찍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적어도 저는 술자리에서 있을 법한 특별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건 없었네요. 이후로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입시전문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무렵엔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대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수능도 끝난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어쨌든 수능이 끝난 후 1, 2주 정도는 강사나 학생 모두에게 그나마 마음이 편한 시기거든요. 그동안 누적된 긴장이 풀리는 때랄까요? 모처럼 한가로운 기분을 만끽하던 그 무렵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작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제가 덜 바쁠 때 연락하려고 수능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작스러운 연락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절 더 당황하게 만든 건 남편의 섬세함이었습니다. 뭐랄까, 남편이 저를 쉽게 보거나 한번 찔러볼 요량으로 연락한 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 연락을 계기로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와인바에서 봤던 제 기억 속의 이미지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뭔가 자신만만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막상 다시 만나보니 쑥스러움을 타는 것도 같았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상이었달까요? 이후로 저희는 식사를 핑계로 커피를 핑계로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요. 저는 스타 강사는 아니었어도 몇 년간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대략 세후 월 600 이상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은 제 소유였고 지역이 경기이긴 했지만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외에도 주식이라던가 적금 등 또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복지나 연봉 등 처우가 꽤나 좋은 곳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소위 나랏일에 수주를 많이 받는 회사라서 잘릴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남편은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을 걸핏하면 했으니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최소한 한두 시간은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연봉은 4천 정도였는데 이것도 세금부터 시작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뭐 실수령은 한 달에 300도 안 되더라니까요. 시댁의 상황도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시부모님께서는 이후로는 딱히 정해진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나마 당신들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2, 30만 원의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먹고 사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셨지만 결혼할 아들한테 한미천 해주실 여유는 없으신 뭐 그런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의 성품과 시부모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의 약속이 컸는데요.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해줄 게 없는 만큼 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합가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랍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불편해서 싫다고 그냥 남편하고 저 둘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다 시부모님이 힘들게 한다, 부담스럽다며 하소연하기가 일쑤던데 그에 비하면 저희 시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 같았지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그런 시부모님들이 존재하냐며 저더러 진짜 대박이라고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식을 올리고 3개월이나 지났을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진짜 외동아들인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굳이 지목을 하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머님이셨습니다. 맏며느리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외가친가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통솔하려 드셨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거야 뭐 솔직히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요. 문제는 당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고는 그 책임을 저희한테 미루기 일쑤셨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성격을 알아차리게 된 건 저희의 출국날이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개월이 될 때까지도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달리 저는 수업을 하는 강사다 보니까 업무 일정이 학생들 학기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 어른들 모두 결혼식은 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 하셨기에 여러모로 결혼 날짜 정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덕분에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떠나는 다른 부부들과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못했고 그나마 다들 휴가를 떠나는 여름방학만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곧 비행기를 타러 가야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고요. 저는 당연히 조이 잘 다녀오라고 연락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걸 왜 물어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겐 시동생이지요. 사실 도련님이나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지금 그 소리도 곱게 안 나와서 그냥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그 시동생이 서울에 며칠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곤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촌동생은 오후 2시쯤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당신이 먼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청소도 좀 해놓고 그러려고 한다시대요. 너무 황당했지만 혹시나 예의 없다고 느끼실까봐 최대한 정중하게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주인 없는 집에 어머님이나 시동생이 오는 건 불편해서 싫다고요.
게다가 신혼집이라서. 솔직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차 싶어서라도 이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직 시동생이 회사도 안 다니고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쓰게 해주랍니다. 어머님이 도통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좀 받아보라고 전화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으면서 네 거리기만 하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전화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도통 남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타부타 말도 없고 답답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시동생은 얌전한 애라면서 괜찮을 거랍니다. 시동생이 얌전하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웃기지도 않다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씩씩거리며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뭐 하자는 거냐고, 뭘로 바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말해줄 것 같으면 내가 애시당초 바꿨겠냐고 쏴붙이곤 신혼여행 다녀와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헛걸음하시게 하기 싫으면 당신이 전화해서 오지 마시라고 하라고요. 남편은 서운하다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겠다 싶었는지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남편 핸드폰이 안 좋은 건지 어머님 목청이 좋으신 건지 어머님이 뭐라고 악을 쓰시는지 다 들렸습니다. 쌍욕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해 괘씸해하셨지요. 그까짓 집이 달키라냐. 가족끼리 별것도 아닌 걸로 마음 상하게 왜 그러냐. 내가 잠만 잔다는데 네 숙부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해하겠냐. 무엇보다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냐며. 결국 그 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마음이 상해서 비행기에 올라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 아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에 관리인 아저씨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급하게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희 집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걸 아저씨가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여자 같다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 엄마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관리인 아저씨께선 저나 저희 친정어머니 얼굴을 잘 아시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부르려다가 그래도 먼저 말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맙소사, 전화기 너머로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곤 어머님께 집으로 가시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저씨껜 죄송하다고 저희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렸네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쪽팔리셨겠냐며 그냥 그깟 비밀번호 좀 알려드리지 너무하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만 더 하라고 그러면 신혼여행이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별말 안 하고 짜증난다는 듯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당연히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온갖 짜증과 화가 가득 담긴 문자가 줄기차게 와댔거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오 얼굴에 똥칠을 할 수가 있냐? 왜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서름을 겪어야 하냐? 아니, 무슨 아들집이래요? 제 집에 남편이 들여온 거라곤 식탁하고 침대밖에 없는데 말이지요. 솔직히 만약에 남편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분위기 좀 좋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흉내라도 내줬다면요. 저도 어머님 문자 그냥 못 본 채 하고 기분 좀 풀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옆에서 툴툴거리니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답답한 전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선 잠깐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면서 저더러 대처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는 너무 오래 그러지 말라면서 아마 저희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지나치셨다는 걸 알고는 있을 거라고
그런데 괜히 자존심 세우느라 심통 부리는 걸 테니까 저더러 한번 봐주랍니다. 남자는 원래 단순하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라면서 그 힘을 다른 곳에 쓰라고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지요. 저는 그래, 마음 넓은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지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나와주기를 기다렸는지 못 이기는 척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문자를 해오셨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선물 목록을 적어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에서는 명품이 저렴하다고 들으셨다면서 남편 외가친과 할 것 없이 친척분들께 드릴 거니까 센스껏 명품으로 선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사촌동생들은 성별에 맞춰서 지갑이나 운동화, 그리고 어른들은 성별에 맞춰 넥타이와 스카프라나. 그 인원수가 자그만치 14명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보내셨다며 어머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사실 어머님께서 자기가 결혼할 때 며느리 될 애한테 이 정도는 받으실 거라며 미리 친척들한테 자랑을 해두셨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해가니까 예단을 안 해간다고 해서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허풍을 치셨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솔직히 빈손으로 시집 오지 않았냐입니다. 집도 원래 네가 살던 집이지 자기 때문에 산 거 아니지 않냐고요. 차도 제가 원래 타던 차지 자기를 위해서 뽑은 것도 아닌데 솔직히 자기랑 결혼하다고 해서 새로 장만한 게 없는데 왜 예단을 생략해야 하는 건지 남자인 자기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이라곤 자기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예단도 안 해오니 얼마나 창피하셨겠냐입니다. 이참에 어머님 기도 살려드리고 예단 가지고 뒷말 안 나오게 사오라는 대로 쫙 사가재요. 그리고 어머님 백도 하나 사잡니다. 백, 어이가 없었지만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서 물으니 신혼여행 오기 전에 제가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았냐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거지근성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말씀하신 명품 매장에 가서 보란듯이 백 2개를 샀어요. 남편이 하나는 누구 거냐고 묻길래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우리 엄마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 실망했다는 듯이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곤 자기 엄마 건 안 사냐입니다. 그래서 네 돈으로 사라고 했어요. 친척들 선물도 네 돈으로 사라고 난 뒷말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상관없다고 되묻길래 어차피 이제 남 될 건데 날 씹던지 말던지 알게 뭐냐고 그랬지요.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한국 도착하는 대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잘난 식탁하고 침대 가지고 가라고 원하면 돈으로 줄 테니까 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바로 택시 타고 숙소로 돌아와 짐 쌌습니다. 제 비행기표만 바로 다음 날로 변경한 뒤에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한국으로 와버렸지요. 오자마자 그 인간 짐 싸서 시댁으로 보냈고요. 퀵으로 보냈더니 한두 시간이나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더니 이건 뭐고 너는 왜 한국에 있냐입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아주 화를 내시더라고요. 보아하니 남편과 통화를 하셨던가 봐요. 저는 말 막 하지 마시라고 저 그 집 며느리 안 한다고 어머님이랑 저랑 완전히 남남이니까 말 그따위로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튿날 원래 날짜에 맞춰 귀국한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오피스텔로 왔더라고요. 지 엄마를 닮았는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틀린 번호를 삑삑삑 어지간히 눌러대더라고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현관문에 대고 쏴붙였습니다. 남편은 진짜 왜 이러냐면서 자기가 미안하답니다. 자기는 제가 착하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연애 때 자기한테 돈도 잘 쓰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도 잘해줄 줄 알았답니다. 한마디로 절 호구로 봤다는 거잖아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업보지요. 뭐 그런 실랑이를 한 2주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매정하게 하지 못한 건 솔직히 남편이 제 직장도 알고 제 친정도 알고 한마디로 저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지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 돌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고 행여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나중엔 저도 괜히 눈물 콧물 짜며 절 놔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급하니까 연기를 다 하게 되더라니까요. 결국 다행히 남편이 마음 정리를 해서 저의 짧았던 4개월이라고 해야 하나. 무튼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서류상 깨끗하면 뭐하나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법적으로 미혼이라고 기죽지 말라시는데 그건 제 양심에 찔려서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곧 수능이라서 당분간은 애들 공부에만 올인하려고요. 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을 거고 그땐 지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